안산 본호뜰의 농민들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호뜰은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평택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황새 부부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국내 150마리뿐인 멸종 위기동물의 등장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일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들을 점검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산 본호뜰은 지난해 8월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요.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농민들은 올해도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농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안산시 본호동과 팔곡동 일대의 본호뜰입니다.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 벼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충분히 내려 농민들은 모내기철에 물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장마철과 집중호우가 걱정입니다. 지난해 8월 8일 본호뜰은 집중호우에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호수로 변한 논과 밭에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는 무려 닷새나 걸렸습니다. 당시 배수가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농수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여전히 농수로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경작을 마친 깻대와 비닐 쓰레기가 수로 옆에 쌓여 있습니다. 수로 안에도 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 그 옆에서 한 시민이 버젓이 불법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농사 져도 되는 땅이에요? 아니, 원래 심기인데 못 짓게 해요. 근데 뭐또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 경사면에 밭을 일구다 보니 집중호우에 흙이 쓸려 내려와 농수로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도 유실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유실이 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용수를 다 막아가지고 아무래도 물 빠짐에 이제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는 농수로의 물이 논둑과 거의 같은 높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논으로 흘러들기 직전입니다. 수로의 깊이와 폭은 약 50cm에 불과합니다. 수로의 여기저기가 깨져서 철심이 송곳처럼 노출됐습니다. 농사를 짓다 부상을 입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장화를 신었는데도 두꺼운 장화, 작업 장화인데도 뚫려가지고 이제 뒷구부리가 찔려가지고 파상풍 여기까지 왔었죠. 그래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제 다친 경험이 있고. 무너진 농수로를 급한 대로 부서진 전봇대로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본호뜰 중심부에 있는 중앙 배수로는 준설 작업을 하지 않아 숲풀로 변했습니다. 풀숲이 된 배수로는 수백 미터에 이릅니다. 어른 키보다 높게 자란 풀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쓰레기가 떠내려오면 그대로 걸려 배수로가 아니라 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호뜰 농수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지금 현 시점에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다시 이제 전체를 전문가 영역을 통해서 이 본호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본호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농민들은 안산시와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화성시에서도 지난해 8월 병점역과 황계동 마을 일대가 물에 잠겼었는데요. 올해는 장마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화성시 병점역 인근 도로의 모습입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도로가 침수돼 11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달 화성시 황계동 역시 폭우로 인해 마을 일부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주택과 상가 등 40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현재
머지않아 또다시 장마로 인한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화성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먼저 병점역 일대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12억 3천여만 원을 들여 배수 펌프와 관로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범 가동도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황계동의 경우 폭우가 내렸던 당시 황구지천의 물이 상류로 역류하면서 범람한 것이 침수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달 하천 역류 방지 수문을 설치하고 인근 배수 펌프장의 시설도 정비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는 펌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침수 안 될 것이다는 거죠. 이와도. 지역의 주요 침수 구역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는 화성시. 만약에 폭우 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면 즉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시민들이 빠르게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유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수원 영화동의 한 주택가. 밤사이 쏟아진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에 지하주택이 물에 잠기면서 가전과 집기 등 살림살이가 망가진 모습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에 하천이 넘치고 도로와 교량,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고 서울에선 시민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기상청이 직접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시간 동안 50mm, 그리고 3시간 기준으로 90mm 이상 비가 내린 경우,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의 비가 내린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재난 문자는 호우 피해가 컸던 수도권 지역에서 읍면동 단위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상청 기준대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에선 38일, 모두 194번이 알림 대상이고 그중에서도 경기 지역은 141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특히 야간 시간대에 호우가 집중됐던 만큼 알림 서비스가 시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기상청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극한 상황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원에는 2차례 재난 문자가 발송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가 받게 되면 극한의 호우로부터 나의 이웃과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안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상청 호우 재난 문자는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수원시가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포토홀 24시 기동 대응반을 운영합니다. 포토홀은 염화칼슘이나 수분 등이 유입돼 아스팔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으로 신속히 보수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다음 달까지 대응반을 24시간 운영하고 포토홀 민원 접수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해빙기에도 대응반을 운영한 수원시는 포토홀 관련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정신질환, 저장강박증이라고 하죠. 오산시의 한 아파트가 저장강박증으로 추정되는 독거노인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더니 복도에서부터 극심한 악취가 진동을 했는데요. 현장에 임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산시 수청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아파트 단지의 한 개동 주민들은 요즘 못 살겠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 한 명이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 쌓아놓은 채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저장 강박증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집 앞입니다. 지금 굉장히 악취가 풍겨져 나오고 있는데 썩은 내 같기도 하고 오래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벌레도 심하게 꼬인다는 설명입니다. 냄새나서 죽겠고 벌레 때문에 죽겠고 애들은 냄새난다고 그러고 동 사람들은 다 냄새나니까 코 막고 다니고 수근수근거리고 아우 더러워 죽겠어. 문짝에 그냥 벌레 다 붙어가지고 착 달라붙어서 여름에는 아우 살 수가 없어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오산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노인이 쓰레기를 줍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가서는 밤늦도록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그동안 수차례 방문을 했음에도 최근에서야 겨우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화를 내며 욕설을 뱉는 등 반발이 너무 심해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할머니를 만나는 자체가 어려워서 이제 계속 기다렸고 할머니 만나서 얘기를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엄청 흥분하셔가지고 뭐하러 왔냐고 완전 욕을 거의 뭐 맞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더 이상 접근을 못했어요. 이에 오산시는 앞으로 노인과 따로 사는 보호자와 논의해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동의를 구해 쓰레기들을 치우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시급하다며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산시가 얼마나 조속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번엔 우리 지역에 나타난 희귀 생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황새는 전 세계에 2,500여 마리 정도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황새가 짝을 이뤄 평택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주민들은 황새 부부의 번식을 돕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농경지에 날개가 검은색을 띤 큰 새가 날아오릅니다. 국내 150마리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입니다. 황새 부부인 호야와 양황이가 둥지를 튼 건 농경지와 멀지 않은 안중읍의 한 아파트 옥상. 기울어진 지붕과 강한 바람이 부는 이곳 둥지는 황새 부부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짝짓기 시도에도 둥지가 마땅치 않아 새끼를 낳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은 모임을 결성한 후 열흘 만에 기금을 모아 평택시에 기증했습니다. 십시일반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좀 모아내자 이제 이렇게 좀 결심을 해서 계좌도 만들고 홍보지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빨리 모아질지 저희도 몰랐어요. 한 열흘 좀 지나니까 500만 원이 넘어가고. 높이 13m의 둥지탑이 세워진 마을에선 황새 부부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시작이긴 하지만 끝까지 잘 지켜서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시에서나 지킴이들 분들께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새보건연구원이 황새 정착 유도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둥지탑 근처까지 부부를 이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황새 부부는 아파트 옥상 둥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황새가 이곳에 평택에 번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서식 환경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황새들이 다음에 이곳에서 번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월 황새 부부 발견 당시부터 촬영과 관찰을 해온 부부도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집을 만들어줬는데 집들이를 안 해서 그런지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번식이 끝난 것 같고 아마 내년에 한번 번식이 다시 한번 기다리면. 둥지탑을 기증받은 평택시는 다양한 보호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전체적으로 조사와 그다음에 앞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증해 주신 그런 노력이 그 뜻이 잘 이어져서 둥지탑으로 유도에 성공한 사례는 80% 이상. 호야와 양황이, 안중 황새 부부가 이곳에 둥지를 틀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황새의 번식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아직 번식이 가능한 연령으로 내년에는 이곳 둥지에 새끼를 낳아 기를 수 있길 온 마을 사람들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최근 수원 지역엔 2개의 수목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안구 1월 수목원과 영통구 영흥 수목원인데요. 수도권에선 수원 칠보산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 헤어라비 난초가 1월 수목원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높이가 10cm 남짓한 줄기에 작고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날갯짓을 하는 해오라기를 연상케 하는 모양의 꽃잎은 청순하고 가녀린 자태를 뽐냅니다. 수도권에선 수원 칠보산에서만 자라고 있는 해오라비 난초.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희귀식물이 수원시 1월 수목원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1월 수목원엔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고유 식물을 옮겨 심을 대체 서식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1월 수목원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해오라비 난초를 시작으로 지역 고유 식물 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해오라비 난초 외에도 칠보산에 자생하는 큰방울 세란이라든지 그리고 습지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후에 조금씩 도입을 해서 시민분들께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영흥수목원에선 얼마 전 모내기가 펼쳐졌습니다. 논 전시원에 심어진 토종벼는 18품종. 영흥수목원은 토종벼 모내기를 통해 우리 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원의 농업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수원시는 식물 문화하고도 역사성이 깊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수목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원시의 식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하루 10,000명 가까운 인파가 몰리고 있는 1월 수목원과 영흥 수목원.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지역 생태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시흥에선 책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 곤충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먹보다도 큰 풍뎅이와 성인 손바닥만한 귀뚜라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리상자 안에서 위용을 뽐내는 거대한 벌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인 이 녀석은 최대 18cm까지 자란다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입니다. 뿔의 길이만 해도 다른 종의 장수풍뎅이를 압도합니다. 또 다른 상자 속 나무까지. 얼핏 보면 가지에 붙은 나뭇잎 같지만 자세히 보니 무언가 움직입니다. 색깔과 질감까지 나뭇잎과 흡사한 나뭇잎벌레입니다. 꽃잎과 똑 닮은 꽃사마귀도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영화나 책에서만 볼 수 있던 세계 각지의 희귀 벌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곤충을 보러 가려고 하면은 멀리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아이가 가자고 어젯밤부터 붙였어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곤충 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신기했어요? 인도네시아 톱사슴벌레요. 시흥시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세계 곤충 탐험 특별 기획전. 시민들의 동심을 깨우고 사라져가는 곤충들을 알리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벅스름과 함께하는 세계곤충 탐험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시민분들께서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한 일반 기행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흥시에서 준비한 캠페인성 전시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25일까지 시흥시 월곶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진행되며 관람은 무료입니다. 한편 전시회는 지난 주말 첫 선을 보였는데 하루 3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6월은 현충일과 60만세 운동, 6.25 전쟁일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와 번영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에 오늘 위클리 대담에선 한국성 경기남부 보훈지청장님을 모시고 6.25 전쟁과 정전 70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장님께는 1년 중에 좀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그 남부 보훈지청이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남부 보훈청장 한국성입니다. 먼저 SK 브로드밴드 우리 동네 B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실 기원합니다. 우리 경기남부 보훈청에서는 수원 특례시를 포함한 화성, 평택, 안양, 과청 등 10개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6만여 가구 20여만 명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지원, 의료, 재가복지 서비스,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보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그 사업을 위해서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 주면 바로 이제 6.25 전쟁일입니다. 뭐 이 6.25 전쟁에 대한 뭐 이제 이야기는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청자들에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25 전쟁은 북한이 73년 전 폭풍 이사사라는 암호명으로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적으로 남침을 함으로써 발발한 전쟁입니다. 전쟁 발발 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려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달했을 때 유엔군이 참전을 하였습니다. 유엔군 참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대동강 넘어서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통일을 눈앞에 두었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의 양상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된 지루한 공방전이 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전쟁, 6.25 전쟁 3년 1개월 1129일 동안에 국군과 유엔군 77만 명이 전사하시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280여만 명이 희생을 당하였고 아울러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3년 1개월 동안의 경제적 피해는 국민 총생산 2년치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당시에 이제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 용사분들 한 몇 분 정도 지금 살아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그분 6.25 어르신분들이 평균 연령이 93세입니다. 이제 아주 고령이신데 전국에 한 5만 8천여 분 계십니다만 그 중에 한 20, 30% 정도만 지금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예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6.25 전쟁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전쟁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의 전투도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중에 좀 대표적인 전투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투 중에 우리 경기 남부에 이제 벌어진 전투 이제 두 가지 정도에서 의의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엔군이 첫 전투한 초전 전투, 그러니까 경기도 오산에 있는 중미령 전투. 그 전투는 6.25 전쟁 발발 10일 만에 미국 특수임무부대인 스미스 부대의 540명이 북한군 전차대대와 함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투는 좀 밀렸지만 540명 중에 181분이 전사하시거나 실종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가 북한군한테 유엔군을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되고 부산에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후 스미스 부대원 중에 생존한 대원이 1955년도 오산 중미령 전투한 지역에 와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에 540개 부대원 인원수만큼에서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고 매년 첫 전투한 7월 5일에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전 70주년이다 보니까 그 부대원하고 미군하고 저희 국군도 해서 그 오산시와 본부와 함께 좀 더 특별하게 의미 있게 성대하게 거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의왕에서도 좀 유명한 전투가 있었죠. 네. 의왕을 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왕에 모락산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산을 넘어가면 서울로 바로 진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서울을 지키고자 그 교두보를 확보했는데 우리 국군의 탁월한 실력으로
중공군 70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중공군을 후퇴하게 만들었고요. 그 전투에서 저희가 올 가을에 그 당시 전투에 아직 찾지 못한 우리 호국 영웅님들을 찾기 위해 유해 발굴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저도 이제 의왕시 취재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매년 이제 그 유해발굴단이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해발굴단이 이렇게 좀 그 조사를 하면 뭐 한 해 좀 몇 기 정도 이렇게 유해를 찾는 편인가요? 보통 그 유해 발굴 작전을 할 때 조금씩 지역을 달리합니다. 그 당시에 유해를 발굴할 때도 있고 또 유해를 발굴 못하면 그 이제 유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모든 전쟁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품까지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해를 발굴하면 저희가 또 DNA 분석을 해서 유족을 찾아드리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올해가 또 이제 정전 70주년이 되고 하니까 올해는 좀 더 이제 많은 좀 유해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유가족 분들의 어떤 좀 이런 것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 올해가 6.25 전쟁과 관련해서 좀 되게 의미가 있는 해다. 지금 아까 이제 정전 70주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내용 좀만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정전 70주년인데요. 그 6.25 전쟁 3년 1개월, 1129일 동안의 그 우리 남과 북의 이제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 정전입니다. 종전, 전쟁이 끝났으면 더 좋았을 일을 그러니까 정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전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정전 70주년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전의 의미가 굉장히 좀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거잖아요. 좀 이제 시작의 의미를 좀 많이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양 뭐 국제적인 거하고 조금 다르게 시작에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서 우리는 잊지 말자 그 아픔을. 네. 이제 서양이나 국제 같은 경우는 전쟁을 끝났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전쟁 끝이 평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 70년 그러면 평화 70년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정전 70주년의 메시지가 어메이징 70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놀라운 70년 뭐 이런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 정전 70년, 어메이징 70.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6.25 전쟁 후에 수많은 원조를 받아서 이제 경제 발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원조를 하는 나라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국가본부에서는 1975년부터 유엔 참전용사를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고자 다시 모셔오는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행사할 때 유엔 참전용사 분들께서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시고 어메이징한 감탄사에 착안해서 올해 정전 70주년 사업을 어메이징 70. 어메이징 70이 저 기자님도 보시다시피 엠블럼입니다. 네. 이 엠블럼이 보시면 그대로 어메이징 70. 요 70의 7자부터 해서 좀 기울어져 있게 네, 좀 기울어져 아마 있습니다. 보일 네, 겁니다. 네. 이게 네. 기울어진 각도가 22도입니다. 그 22도의 의미는 유엔 참전국이 22개국입니다. 그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인사를 드리는 그런 느낌이 예, 아주 네. 잘 보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메이징 7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 그 이제 참전하셨던 유엔 그 용사분들이 어메이징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또 착안을 하신 거고 예. 또 70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우주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 이 일상은 대한민국을 위해 위대한 헌신을 하신 애국선열과 호국 영웅 덕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고 존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다양하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분들을 최상의 예우로 보답하는 보훈, 그 이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민 통합의 힘이고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보훈청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죠.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고 해양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라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나흘 간격으로 진행하던 검사를 이틀 간격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해 후쿠시마 전담팀을 구성하고 방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이미 TF를 구성을 했고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주요 길목에 이제 촘촘한 검사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그 경제 민sinh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일본 측이 핵물질 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값싼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방류 문제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 오염수 처리하는 방법이 5가지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가장 값싼 방법을 택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법을 정부에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오염수 유입 측정과 감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금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국내산 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소금이 지금 품귀 현상을 이루고 있답니다.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 경기도의회는 후쿠시마 대응을 위한 조례와 결의안 채택을 위해 정당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지역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생업을 하는 어민은 1,300여 명, 수산물 가공업체는 460여 개에 달합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수원에선 수년째 표류 중인 군 비행장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군 비행장 이전에 마중물이 될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찬반 의견이 맞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원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인 군 비행장 이전. 지난 2017년엔 국방부가 화성시 화홍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수원 군 비행장 이전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군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해당 지역의 동의가 필요한데 화성시가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에선 국방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전이 답보 상태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수원시의회는 군비행장 이전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서수원 쪽 지역 주민들은 70여 년간 군소음에 시달리고 군공항 이전을 굉장히 많이 갈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일단은 좀 더 수원 시민들의 염원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좀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수원 군비행장 이전에 마중물이 될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군비행장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 조례가 통과되면 군비행장 이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하지만 도의회 안에서도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조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다음은 주말을 맞아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이 열리고 있는데요.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기증한 미술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줌에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암수 닭 한 쌍. 이 모습을 빤히 지켜보고 있는 개구리. 천진하면서도 유쾌한 이 그림은 은지화로 유명한 이중섭의 작품입니다. 산의 아이는 요절한 천재 작가 김종태의 단 4점뿐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중 근현대 미술 작품 46점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사계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이건희 컬렉션 작품을 보기 위해 평일인데도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봤던 작품들은 직접 보니까 참 반가웠고요. 그 현 근대 한국의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서울 현대미술관이랑 과천 현대미술관 전시에 비해서 공간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고 좀 붐비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건희 컬렉션 세 번째로 보고 있는데 제일 만족스럽고 좀 작품 수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는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뿐 아니라 같은 작가들의 다른 작품 44점도 함께 전시됩니다. 이건희 컬렉션 작품과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서로 비교하며 볼 수 있어 눈이 더욱 즐겁습니다. 경기도미술관 이건희 컬렉션에서만 보실 수 있는 또 작품은 김한기와 백남준의 작품이 있고요. 특히 김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봐왔던 그런 그 대형 어떤 회화보다는 드물게 보여졌던 드로잉 작품도 2개가 와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경기도 전시 4개는 오는 8월 20일까지 2개월간 개최됩니다. BTV 뉴스 백창희입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농업인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공간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천 더 크래프트 상점에 김유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천 설봉공원 입구에 자리한 한 상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농업인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녹아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을 가진 공간인지 더 크래프트 매장을 소개합니다. 아기자기한 조명과 소품으로 꾸며진 가게에 들어서면 이천의 대표 특산물,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요거트, 조청 등 농식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장 한편엔 와인과 맥주, 소시지 등 먹거리를 고르고 직접 맛볼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함께 자리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다 우연히 매장을 찾은 손님들은 색다른 먹거리와 분위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냅니다. 요거트나 와인 같은 거는 이제 좀 저도 생소해요. 좀 여기 오래 살긴 했었지만 이제 특산물로 나오고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개발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천 지역 농업인들이 지역 특산물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달 문을 연 공간. 더 크래프트는 지역 농산물과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수공예품 등 200여 종의 이천 특산물로 채워졌습니다. 이천 쌀이 풍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천에서 이천 쌀로 맥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직접 제가 이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여기서 판매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농업인을 주축으로 25개 업체가 협업해 매장을 알리고 특산품도 개발해가며 이천 지역의 새 명소로 성장해간다는 포부입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떠나서 유대 관계를 쌓아서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맥주 생산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페어링 되는 것들을 좀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걸 넘어 손님들이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
와인 입점업체보다는 요즘 신경 쓰는 게 운영업체로서의 좀 책임감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제품 하나하나가 좀 이제 시민들이 더 와서 볼 수 있게, 그래서 좀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밖에 부지에 좀 캠핑 공간처럼 이제 좀 꾸며보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농업인들과 협업해 더크래프트 상점을 꾸린 이천시는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온라인 홍보와 판매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타 지역이나 해외에 사는 소비자들도 우리 이천의 특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며 지속적인 수익과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새로운 명소를 꿈꾸는 지역 농산물 가게 더크래프트. 젊은 감각으로 지역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뭉친 이천 농업인들. 이곳 더크래프트가 지역 홍보와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주축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무더워지는 폭염 기간 동안 야외에서 차를 주차시켜놓고 이렇게 창문까지 잘 올리고 문을 잘 닫아놓으면 우리 차는 점점 온도가 올라서 아주 뜨거운 오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밀폐된 차 안에서 우리가 무심코 두고 내린 물건들은 꽝! 폭탄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물건 첫 번째, 바로 이 라이터예요. 흡연자분들 대시보드에다가 라이터 그냥 무심코 내려놓고 잘 내리시죠? 정말 위험합니다. 이 직사광선이 앞유리를 통과해서 대시보드 온도는 1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 라이터는 차 안에 두고 내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위험한 물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생수병하고 종이인데요. 되게 평범한 우리가 먹다 남은 생수병, 그리고 차에 많이 두는 종이 영수증. 왜 위험하냐고요? 해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 직사광선이 생수병을 통과하면서 뒤에 있던 종이 영수증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종이 영수증이 있던 시트가 불이 붙으면서 차량 전체가 불에 활활 타는 화재가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물건 뭘까요? 바로 여기 있는 손 소독제예요. 알코올, 에탄올 성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이 받으면 팽창해서 폭발할 수도 있고, 손 소독제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폭발한 손 소독제를 우리가 맞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같은 원리로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탄산음료도 굉장히 위험한, 폭발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음료입니다. 절대 밀폐된 차에 두고 내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요즘 차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부탄가스 그냥 쓰고 남은 거 차에다 두고 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날 밀폐된 차 안에 부탄가스가 2%만 남아있어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위험한 물건은 차 안에 두고 내리시면 안 돼요. 차를 그늘에 대거나 창문을 살짝 내리면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온도가 오르는 것을 늦춰주기만 할 뿐이고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은 모두 싹 걷어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여름 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한바탕 폭우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는 6월.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들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나기도 하는 등의 피해가 있는 만큼 폭염 안전사고에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온이 33도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는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늘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된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중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두통, 구토, 근육통 등이 일어난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즉시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어도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환자의 옷을 제거하고 환자에게 부채질이나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할 수 있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환자의 몸을 닦아내서 물과 열이 함께 증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체온을 더욱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는 처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할 수 있다면 스포츠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도 전해질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가 저하되었을 경우 무리해서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폐로 수분이 흡입되면서 위험할 수 있으니 무리해서 시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열사병은 주로 매우 덥고 습하고 밀폐된 환경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때 발생하는 온열 질환인데요. 야외 활동 시에는 한 번에 몰아서 쉬는 것보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자주 쉬는 것이 온열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냉방기가 없는 환경에서 오래 있어야 한다면 가까운 시, 군, 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더위 쉼터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봤는데요. 건강하게 여름 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